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다? 1번 사업 일정, 2번 토지 이용 계획. 이게 잘못된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면서 이 얘기한 건 뭐죠? 사기죠. 사업을 같이 해서 서로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데 나눌 길이 없잖아요. 나누는 방법이 뭐다?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 자체가 추정분담금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업성 분석 이라고 이제 제목을 했는데 알기 쉽게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추정 분담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사업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조합을 운영하시는 이제 집행부에서는 단순한 추정 분담금 결과치만 가지고 사업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전체를 보고 사업 과정에서 이거 일정이 좀 늦어진다 싶으면은 이로 인해서 영향이 뭐가 있는가, 그다음에 이걸 또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행자 입장에서는 단순 추정 분담금 결과치가 아닌 사업성 분석, 사업성 검토, 또 사업성 관리 이런 쪽으로 좀 포커싱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파트 2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트 1은 지지난주에 개관을 이제 설명드렸고, 정비 사업과 사업성 검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드리고, 추정 분담금 2번 주제부터 이제 추정 분담금을 쭉 나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양식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교육을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비 사업과 사업성 검토. 이제 사업성 검토의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개념을 설명드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추정 분담금 제공 관련해서 법 규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 조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법 규정을 내용 보면은 허위 과장, 정보 제공 등의 금지 조항도 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성 검토. 영어로는 feasibility study, 그러니까 실행 가능성 연구, 조사, 분석 이렇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거창하냐 하면 우리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잖아요. 이제 사업성 검토는 모든 개발 사업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처음에 개발 사업을 접한 이제 실무자들은 사업성 검토를 이제 처음에 접근을 해서 굉장히 어렵게 이거를 배워 나가면서 실무를 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자신이 생겨요. 그래서 별거 아니네. 어차피 숫자들의 나열이고 솔직히 이제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서 엑셀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한 2년차, 3년차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직원이 관리자가 되죠. 관리자가 되면서 이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게 아니었네. 그다음 맨 마지막에 CEO 입장에서는 사업성 검토를 보고 다른 생각을 또 하죠. 관리하고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까까지 생각을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의 시작과 끝은 사업성 검토, 관리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도 넓게 따지면 부동산 개발 사업입니다. 보통 아실만한 부동산 개발 사업 보면은 요즘 판교에 보면은 많은 빌딩들 지어졌죠. 최근에 상당히 그런 생각을 하죠. 강남 또 저기 어디죠? 그 역삼동 가보면은 그 조선일보에서 지었나 그 르네상스 호텔 커다랗게 지었고 그 수많은 어마어마한 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 많은 개발 사업을 하려면 돈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이제 사업성 검토를 처음부터 시작을 하죠. 자, 사업 추진 처음에 할까 말까 기초 분석을 합니다. 그 땅을 처음에 입찰을 했을 때 누가 과연 들어올까? 처음에는 삼성도 들어온다고 그랬었고 조선일보 들어온다고 그랬었고 여러 유수한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했겠죠. 그 업체들은 다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어질 때까지 모니터링을 하죠. 좀 공기가 늘어나자마자 뭐가 발생하냐면 금융 비용을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팔아야 되는 일반 분양분이 올라와 버리면 또 이익이 발생이 되죠. 이렇게 제가 판교나 우리 역삼동 얘기를 했는데 좀 잘 모르시죠? 그냥 편하게 그러면 대장동도 똑같아요. 거긴 아파트를 지었지만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 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하고 건설 비용이 필요합니다. 자, 땅은 내 땅이 아닙니다.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남의 땅을 구해서 사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건설회사들이 몰려들어서 공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그중에 토지대가 제일 세죠. 서울 같으면. 자, 재개발 재건축은 딱 하나 다릅니다. 왜? 이거는 이미 확보돼 있어요. 확보돼 있고 건설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고민도 하고 토지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가 사업의 절반을 차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토지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간업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삼성이라 한다 하더라도 어디 강남이나 여기 양천구에 어느 정도의 땅을 사서 하려고 그러면 회사 망합니다. 그 현찰로 낸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빌립니다. 은행으로부터. 근데 은행은 돈을 빌려줄 만한 신용이 있어야 돈을 빌려주겠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야, 너네들은 뭘 내놓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이 어마어마한, 이게 몇 조 단위의 사업일 수도 있고 몇 천억 단위의 사업일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주려고 그러면 담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담보 잡힐 건 없어요. 자, 물론 굴지의 시공사들 입장에서는 그 이름 자체가 담보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투자해. 그래서 출자를 합니다. 요 보통주라고 보통 하죠. 보통주라고 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돈을 출자를 합니다. 이 사업이 5천억대 사업이면은 그 정도 많이 필요 없어요. 100억 정도만 투자해도 돼요. 이분들은 이게 정재산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구합니다. 출자할 사람들을. 야, 사업 같이 하자. 누구한테 가죠? 신한, 우리금융투자 이런 쪽으로 갑니다. 가면 그쪽에서는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통 여기도 출자를 하죠. 그래서 이 건설비와 토지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70%, 80%, 90%까지는 은행에서 차입을 하고요. 은행은 출자자를 봅니다. 출자자가 이게 우수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이런 정도 출자를 하게 되면 믿게 되죠. 그래서 이 보통주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업 시행자입니다. 딸랑 100억 투자해놓고 이 사업을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금융그룹, 신한그룹 쪽으로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 5.5%의 확정 이익률을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 금융그룹들은 그래 확실해야 돼. 하고 출자를 합니다. 이 사업 계획을 다 하면서 다 각각 은행도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자, 여기에 출자를 하는 우선주라고 하는데 기관도 사업성 검토를 하고 당연히 시행자도 사업성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 사업이 이렇게 됩니다. 자, 황무지였던 땅, 제가 보면은 제가 고양지사장 할 때 거기 삼성동 있었거든요. 다 거기는 고양시에서 고양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 내놓은 땅이었어요. 아무도 안 가는 땅. 그 땅을 자 차입을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졌죠. 삼성에. 그런데 이제 땅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분양 부동산 가치가 이만큼이 돼버린 겁니다.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2016년도에 소위 뉴스테이라는 사업 쪽으로 출자를 해서 만든 것도 이거보다 더 높이 간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규모가 있죠. 그러면 시행자는 차입한 돈을 먼저 갚아야 됩니다. 사업 끝나면. 이자만 내면 돼요. 그래서 요 선이 아니라 요 정도의 이자까지 해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 끝나고. 그리고 출자자한테는 아까 얘기했죠. 연 5.5%. 지금은 금리가 올랐으니까 7% 이상은 줘야겠죠. 그만큼 줍니다. 출자한 거 플러스. 나머지는 누가 다 갔냐? 시행자가 다 갔습니다. 그러면 시행자는 아까 100억밖에 투자 안 했다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갑니다. 이게 개발 사업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게 이만큼이 안 되고 얘가 줄었어요. 이만큼밖에 안 됐어요. 안 된 경우에 시행자는 망한 거죠. 망해도 첫 번째 은행 원리금을 갚아야 됩니다. 이거 갚죠. 그 다음에 우선주한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5.5% 이상 준다고 갚습니다.
그래 놓고 돈이 모자라요. 갚을 돈도. 그러면 이 보통 시행자잖아요. 시행자는 빚을 내서라도 생빚을 내고 뭐 있는 자산 다 팔아서 다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면 쫄딱 망하고 알거지가 되고 흥하면 대박을 치고 소위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개발 사업이고 이 출자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 보통 리츠나 펀드 뭐 이렇게 많이 좀 들어보신 분도 있지만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보면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페이퍼 컴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종이로 된 회사. 근데 실제로 그건 법적으로 다 인정받는 그런 우리 시행자 주체가 되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모든 개발 사업에 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재개발재건축 말고 주택 사업 하려면 땅 매입해야 되죠. 매입하는 순간 다 이런 식의 출자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고요. 우리 재개발재건축은 조금 다르지만 지역주택조합도 토지 작업을 하잖아요. 매입할 돈 어느 시행사도 그 돈이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개발 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재개발재건축은 뭐가 다르다? 토지를 이미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입 자체가 이 차입은 대부분 토지에서 일어나거든요. 이 건설비는 앞으로 꾸준하게 착공을 해야지만이 건설이 일어나잖아요. 착공하면 좀 있으면 분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입비 자체가 건설비가 크지는 않아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굳이 무슨 부동산 투자 회사가 안 들어와도 시공자 입장에서는 돈 조금만 빌려주면은 이게 마련되는 거죠. 자, 이걸 마련하면 이걸 누가 갖냐? 시행자 누구죠? 조합입니다. 조합. 그래서 과거에 우리 강남권, 송파 이런데 저층 아파트 개발을 하면 굉장히 싼 아파트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변하면서 거기 조합원들이 상당히 가치를 많이 얻게 된 거고,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개발 후의 모습이 될 때까지는 금방 될까요? 아니죠. 요 기간은 여기 그림상에서는 짧지만 분양하고 준공 때에 사업을 청산한다 종료한 다음은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보통 이런 사업은 한 8년 임대하고 그때의 자본이득, 그렇게 시장이 좋아져서 크게 올랐을 때를 이제 개발이익이 많이 났다, 대박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좀 비교를 하면 저번 주에 이런 말씀 드렸나 모르겠는데 강남에 어때 아크로비브 파크도 말씀드렸죠. 아마 굉장한 성공 케이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2016년 입주할 때 조합원들이 엄청 민원이 많았어요. 야, 이걸 아파트라고 지었냐? 마감은 제대로 해놓고 입주를 시켰어야지, 이런 데가 많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거기가 마이너스 옵션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서로 이해를 못했던 거고, 입주하고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때가 입주하고 14억, 5억, 그리고 다음 해에 16억까지 올라갔죠. 그게 청실 아파트하고 그때 가격대 비슷하게 갔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어느 날 갑자기 30억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이제 그때 입주할 당시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성이 정말 좋았겠냐? 물론 강남은 좋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강남은 사업성 좋아요. 양천구보다 훨씬 좋습니다. 땅이 넓어서 아니고요. 분양가가 높아서 좋은 거지 땅 가지고 좋은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사업성이 좋냐면 지어놓고 나서 그 아파트가 향후에 계속 오른다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사업성입니다. 강남 같으면 30평 입주하는데 분담금 1억 내요. 자, 양천구는 더 냅니다. 한 1억 5천 낼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그리고 양천구가 아니라 좀 우리가 강북구나 이런 쪽 가면은 더 냅니다. 2억 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죠? 불과 5천만 원, 1억 가지고 사업성을 얘기합니다. 야, 우리는 1억 더 내니까 사업 죽어도 못하겠다. 관악구나 이런 데 그런가요? 아니, 다 합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누가 돋냐? 물론 당연히 적게 내는 게 좋지만 그거 외에 사업성은 다른 겁니다. 지어놓고 났을 때 얼만큼의 파괴력이 있냐, 우리 아파트의 가치가. 이게 진짜 사업성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개발 사업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파괴력을 항상 상상하면서 사업성 검토를 하는 게 이쪽 어깨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정비 사업을 이제 또 돌아가서 약간 앞에 서론이 길었는데 정비 사업도 사업성 검토를 합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전체적인 사업성 검토라든가 그런 시장의 흐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현실이죠. 추정 분담금. 근데 추정 분담금을 하면서 우리 관리하시는 시행자 입장에서는 돈만 주라고 아껴가지고 추정 분담금을 적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 안에서 아파트 품질을 좀 더 투자해가지고 또 다른 사업성을 만드는 게 옳을 것인가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업성입니다. 일단은 추정 분담금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정비 사업에서 사업성 검토를 왜 하냐? 일단 사업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분석을 합니다. 추진을 할까 말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물론 서울에 있는 웬만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다 해야 됩니다. 양천구 당연히 해야 되죠. 옆에 구역보다 우리가 사업성이 좀 떨어져 우리가 돈을 더 내. 그렇다고 안 할 거예요? 합니다. 왜? 어쨌든 이익이 되거든요. 그리고 모니터링, 시행자 입장에서는 또 사업이 진행하다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일정이 늘어나면은 비용,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시장이 좋아지면은 플러스로 이익, 그 다음에 조합원들은 관리 처분 전에 자 조합원까지는 됐어요. 조합원 되는 거는 뭐죠? 추진 여부 동의하는 거죠. 하는데 조합원들 생각에서는 추진하다가 중간에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언제 바뀔 수 있냐? 분양 신청할 때 관리 처분 전에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나 현금 청산할래. 그러면 분양 신청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현금 청산으로 당연히 돌아가니까 이때도 사업성 검토, 추정 분담금을 보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완료 단계에서는 이미 이때는 뭐 더 이상 청산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정산 문제가 생기죠. 정산할 때도 역시 사업성 툴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 필요한 게 이거다. 뭐 그림은 뭐 제가 설명드리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 규정을 좀 보겠습니다. 뭐 조합을 이제 운영하신다 보면은 법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법이 하나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작년 12월 11일에 이제 법 개정이 됐고 시행은 아마 아니죠. 2020년 6월 10일 날 법 개정이 돼서 작년 12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정비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자, 지정은 누가 하죠? 그거는 인가권자가 하는 거지 주민들이 하는 거 아니죠. 정비계획 수립도 당연히 인가권자의 몫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2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 이 얘기는 정비계획 수립할 때 수립권자는 추정 분담금을 조합원별로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건 사업성 검토죠. 그리고 이거를 정비계획에 넣는다는 거. 정비계획은 공람 대상이잖아요. 공람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한테 공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역 지정이 되면 양천구는 양천구에서 추정 분담금을 먼저 작업을 할 겁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뭘 하냐? 조합 설립 동의를 이제 받게 되죠. 동의서 거기 걷는데 동의서 이제 내주세요 하고 동의서를 이제 뿌렸어요. 뿌린 다음에 도장 찍어 왔어. 근데 깜빡한 게 있어. 왜? 법에 동의하기 전에 조합원별 분담금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앞서 받은 게 효력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먼저 조합원별로 추정 분담금을 작성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이라고 돼 있고요.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으로 정한 정보를 토지소유자 제공해야 된다. 통지를 다 해야 되고 공개 다 해야 되고 서울은 정보 몽땅으로 공개를 다 합니다. 정보 몽땅이라는 프로그램 보시면 유익한 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 방식만 그러냐? 신탁 방식도 여기 아까 걸어오다 보니까 뭐 신탁 정비 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역시 신탁업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자 사업 시행 동의도 조합 설립 동의에 준하게 받죠. 신탁할 때도 신탁 사업할 때도 이때도 추정 분담금 그러니까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받기 전에 요게 이제 사업 초반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동의를 받고 조합 설립도 하고 아니면 신탁사를 시행자로 지정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해서 갑니다. 가면 어쨌든 만나는 데는 여기죠. 사업시행 인가.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하려면 인가 신청 전에 사업시행 계획을 다 만듭니다. 조합에서.
만들고 그거를 총회에 부의를 한 후에 동의를 얻어야 비로소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세부 절차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사업 시행 계획서에 뭘 넣는다? 정비 사업비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 사업비, 뭐 자금 운용 계획 이렇게도 불리기로 하는데 정비 사업비를 넣는다는 거는 여기에 이미 추정 분담금 정보까지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전에 오늘도 강남구 쪽에 이제 그 개포동 소재에 있는 재건축 추정 분담금 그 서면 심의를 제가 하고 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죠. 요 단계에서 했습니다. 앞에 이제 조합 설립 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났어요. 끝나면은 뭐 하죠? 바로 뭐 지금 이제 조례가 개정돼서 조합 설립 후에 시공사를 뽑을 수 있다면은 앞서서 뽑겠지만 아직은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공자를 먼저 뽑겠죠. 뽑고 조합은 종전자산 평가를 실시를 하고요. 종전자산 감정 평가도 실시를 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요걸 합니다. 또 추정 분담금을 또 만들어요. 이 검토를 사업성 검토를 또 해서 분양 신청 대상자 토지 소유자한테 다 뿌립니다. 통지. 이게 있어야 조합원들은 내가 분담금을 얼마 내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분들은 난 너무 많이 내니까 포기할래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분은 야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선택의 기회를 한 번 더 드리죠 이때.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제가 정비 계획 때 지자체가 하는 추정 분담금이 하나 있고 조합 설립을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만드는 추정 분담금 정보가 하나 있고 사업 시행 인가 전에 하는 거 그다음에 분양 신청하기 전에 하는 거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자체가 알아서 잘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그러니까 요때는 각각 들여다 보면요, 뭐 이번 주에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재건축 사업장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번 주하고 이번 주에 제가 추정 분담금 심의 검증만 3개 사업장을 했어요. 서울시 거. 2개는 조합 설립 동의서.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사업 시행 계획용인데 뭐 저도 이제 검증위원이니까 이제 봅니다. 그 중에 조합 설립을 위한 추정 분담금은 제가 마음이 너그러워요. 전체 방향성만 넘으면 다 통과시켜 줍니다. 다. 근데 사업 시행 계획부터는 그렇게는 못해요. 저도 하나하나 다 보고 정비 사업비 근거까지 다 살펴보고 다 보완 때리고 그거 될 때까지 계속 시킵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검증을 하는데 검증위원들이 이제 한 개 사업 보면 한 5, 6명 되거든요. 서울시 인원들은 더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하는데 한두 명이. 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점점 구체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조합이나 정비업체들, 감정평가업체들도 시간이 옛날 여긴 조합 설립 때 이 정도 수준 하면 되겠지 하면 절대 통과 못해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정보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 서울시 검증을 통과하지? 뭐 간단합니다. 옆 구역하고 이미 앞서 검증을 받은 데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거는 또 업체들이 잘 하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조합 설립 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이때는 보통 도시및 주거정비법에서 정하는 공공지원 기간입니다. 공공이 지원하는 기간인데 주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정 분담금 프로그램에 정보 몽땅에 있는 추정 분담금 프로그램입니다.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증 소유자가 계략적인 분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증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안 하면 동의서 못 걷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서울시는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그건 좀 이따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6월 달에 개정된 그 법 개정 사항이 또 있어요. 객관적 근거 없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 수익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금지. 뭐 140조, 물론 135조 정도 되면 이제 벌칙 규정 나오죠. 거기 보시면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 숨기거나 축소하는 정보를 제공한 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과태료 대상이지 이게 어떤 불법적인 의도성이 있거나 하면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실태 점검할 때 또 나오죠. 이 얘기는 뭐냐면 조합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조합에서 딱 보니까 아무리 해도 사업성이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비용 좀 줄여. 그럼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분양가 옆 단지 보니까 평당 2,800에 분양했는데 야 3,500으로 일단 올려놔봐. 그러면 조합원 분담금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사업성 엄청 좋아 보여요. 근데 사실이 아니죠. 근데 조합원들은 사실이든 아니든 조합에서 그렇게 제시하면 기분 좋으니까 동의서에 사인하고 지장 찍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사업성이나 이런 걸 만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신설됐으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비 사업과 사업성 검토의 관계,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분담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 저번 시간에 안 했죠. 보통 이제 요거는 어디 가면 제가 항상 사례로 보는데 땡땡 재개발 시공자 선정 홍보에서 저희를 뽑아주시면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의 60% 이하로 책정해서 조합원 분담금을 낮춰드리겠습니다. 라고 시공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요.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또 그 시공사는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모 시공사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경쟁이 있는 현장이었는데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일반 분양가를 평당 7,500만 원 이상으로 책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합원 분양가는 60%, 그래서 50%라고까지 얘기했어요. 50%까지 해서 조합원 분담금을 낮춰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런 사례도 있어요. 또 종전자산 감정평가할 때 조합원 감정평가액은 높게 평가되도록 해서 조합원 분담금을 낮춰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답답한 게 이걸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시공사였거든요. 그러면 시공사에서 영업을 하는 베테랑급은 이게 잘못된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면서 이 얘기한 건 뭐죠? 사기죠. 조합원 분양가를 내린다고 분담금이 내려가나요? 안 내려가요. 똑같아요.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 높게 평가한다고 해서 내가 평가하기 높아. 그런다고 내가 분담금 적게 내나요? 아니에요. 아닌데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황당한 거죠. 근데 뭐 이런 얘기까지는 뭐 하나 안 하나 국토부나 서울시 입장에서 어떻게 교통 정리 되겠지. 잘 서로 이제 밝혀지면.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2012년도 마포 신수동에서도 똑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 A, B 시공사가 굉장히 과열되게 붙었는데 B 시공사가 불리해지니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의 70% 이하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조합장님은 그게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왜 공부를 했거든. 왜냐면 거기는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장이었어요. 한국 그때 감정원에서.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지만 조합원들한테 저거는 거짓입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치열하게 지금 시공사 경쟁을 하는 순간,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쪽 편에 있던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다 공격합니다. 당신이 A 시공사하고 결탁해서 여기를 까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시공사가 뽑혔어요. 뽑힌 다음에 관리처분까지 왔는데 조합원들은 난리가 났죠. 왜 니네들 조합 분양가를 10% 해준다는데 왜 안 해줘? 그래서 시공사는 입 딱 씁니다. 그건 우리 권한 아닙니다. 시공사 권한 아니에요. 그리고 2019년도에 있었던 사건은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출동을 했습니다. 저희 안타깝게 국토부가 출동을 하면 저희도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냥 끌려갑니다. 실태 점검할 때 끌려가는데 그때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원래 사이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의기투합을 왜 했냐면 신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까 그랬죠. 시공사가 평당 일반 분양가를 7,500만 원 한다고. 가뜩이나 국토부나 서울시가 서울시 집값 상승 때문에 골머리 아파 죽겠는데 갑자기 시공사가 평당 7천, 그리고 거기는 강남권이 아니고 강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국토부 장관하고 서울시장님은 매일 아침 신문 스크랩을 보고 봤거든요. 중요한 신문에 뭐 있나. 근데 그게 딱 나온 거예요. 딱 하자마자 이제 부르죠. 실장급 부릅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시장 교란에 해당된다. 당장 누군가를 출동시켜서 현황 파악을 하고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응징해라 이렇게 당연히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도 바빠 죽겠는데 4명 차출돼 가지고 끌려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도 바뀌었죠. 이건 큰일 났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통화를 합니다. 서로 사이도 안 좋다가 갑자기 출동합시다 그래가지고 점검반 꾸려가지고 바로 들이닥친 겁니다. 그날. 그래서 시공사 입찰 중단. 19년도에 아마 찾아보시면 나와요, 신문에. 그런 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짓말이나 아니면 알고 얘기했으면 사기죠. 그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저번 주에도 내가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간단하게 사업 원리를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근데 오늘은 이 그림을 가지고 약간 중복이 될 수 있는데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합원 분양가를 낮춰도 조합원 분담금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왜 그런지 이제 한번 볼게요. 아시는 분 다 아시는 기본 그림이에요. 제가 건물 100평에 땅 100평, 이런 집을 하나 갖고 있어요. 이런 좀 크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집을. 근데 이 집이 한 40년이 돼서 이제 새로 짓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허물고 새로 지어야겠죠. 그 얘기는 뭐죠? 재건축을 하는 얘기죠. 구청에 알아봤더니 200평까지 질 수 있다고 합니다. 땅 100평에 지상 200평. 지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얘기는 뭐죠? 용적률 200%까지 짓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건축업자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수소문해서 쭉 보니까 여러 명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A라는 업체를 찾습니다. 찾았더니 이 집을 짓는데 5억의 건설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을 했어요. 5억에.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0평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140평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0명을 내가 입주하고 60평은 팔아주세요. 딴 데 필요 없습니다. 안 짓기는 아깝고. 그런데 이 60평을 팔라고 시장에 딱 내놨더니 2억에 팔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2억에. 그러면 나는 200평을 짓는데 5억 들었죠. 그리고 나는 처음에 이 건물 토지 100평, 건물 100평에서 이 140평 집을 들어가는데 얼마 들어갔을까요? 3억이죠. 이거 누가 내죠? 아무도 내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내 집 짓는 거는 건축주인 내가 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내줍니다. 그리고 5억을 이제 건축업자한테 줬으니까 그 다음에 60평을 팔았잖아요. 2억에. 그래서 3억이면 여기를 들어갑니다. 물론 처음에 땅이 140평이면 땅은 비례해서 줄겠죠. 좀 땅 지분은. 그렇지만 140평 주택을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갑자기 건설하기 전에 A라는 건축업자가 철근 파동이 나고 자재값이 너무 올라서 5억 가지고는 못 짓겠습니다. 계약서에 보니까 물가 상승이나 변동이 있으면 계약 변경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6억을 요구합니다. 어쩔 수 없이 1억을 더 올려줘요. 많이 올려줬죠. 자, 그러면 140평 들어갈 때 얼마 내죠? 아까는 5억에서 2억 빼면은 이제 3억 내면 되는데 이제는 6억이 들었어요. 6억에서 2억 빼면 4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결론은 나왔죠. 아, 재건축에서 공사비가 늘어나면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나가는구나. 이게 이제 알았어요. 두 번째. 그런데 아까 이 60평을 2억에 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장이 좋아졌어요. 갑자기 집값도 오르고 3억에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나 140평 들어가는데 아까 이제 건축비 6억으로 올랐죠. 4억 낼 거를 이제 3억만 내면 돼요. 그래서 얘가 뭐다? 일반 분양가가 올라갔으니까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분담금이 줄어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쉽죠. 또 한 번 더 뒤로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200평까지 되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데서 종상향이나 이게 가능해서 250%까지 가능했다고 치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물론 250평을 지면은 6억이 아니라 돈을 더 내겠죠. 7억 5천이나 이렇게 공사비를 더 내겠죠. 그렇지만은
60평을 3억에 팔았는데 여기에 플러스 50평은 얼마 팔까요? 건축비 대비 훨씬 비싼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이 늘어나니까 분담금이 감소하는 거야. 요까지가 나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정비 사업은 이 세 가지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140평에 들어가는데 이 140평에 나는 내가 입주하는 140평은 평당 얼마짜리 집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평당 1,000만 원이든 평당 5천만 원이든 내가 내는 돈은 똑같은 겁니다. 뭐냐? 뭘 내나? 건축업자한테 주는 6억에서 일반 분양에서 팔 수 있는 3억 수익, 요 차액을 내면 되는 거지. 내가 들어가는 요걸 다시 말하면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2천이든 3천이든 아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아까 요게 거짓말이고 사기라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분담금이란 뭐다? 분담금은 사업비입니다. 정비사업비는 분담금이에요. 다만 일반 분양분이 있으면 그 돈만큼 차감되는 게 분담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업이든 이거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비례율은 뭘까요? 비례율. 다 보면 어저께도 이제 강동구청 가서 이제 추정분담금 심의를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이 비례율이 여기 80%밖에 안 돼서 사업을 어떻게 하죠? 조합원들이 다 포기할 텐데 그 강동구의 그 아파트 포기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비례율 80이든 70이든. 물론 비례율이 같은 컨디션에 있는 여러 단지들이 모여 있을 때 어디는 80, 어디는 90이면은 그건 사업성이 구분이 되는 지표이기도 해요. 근데 비례율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비례율은 뭐냐면 조합원이 투자한 자산 뭐죠? 토지, 건축물, 종전에 이 돈, 그럼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오겠죠. 이 돈하고 대물보상, 이 돈 하고 사업 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이 돈에서 비례해서 여기에 대한 비율입니다. 비율. 그래서 이거는 사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표는 아닙니다. X고요. 다양한 종전자산을 가진 조합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사업 후의 수익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도구다. 이게 동그라미죠. 좀 어렵죠? 여기서 돌아가 보면은 저는 한 사람이었어요. 저 혼자 건물 100평, 땅 100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옆집이 있는데 여기는 토지가 50평이고 건물이 70평이에요. 근데 땅 모양은 저는 사각형인데 이 옆집은 부정형이 좀 삐뚤어져 있고, 그리고 저는 도로변에 있는데 이 집은 막다른 골목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자, 나도 땅 50평 냈으니까 야, 앞으로 보면은 1대2 아니냐. 이 정도로 해서 나중에 새로 짓는 집에 가치를 나눠 갖자라고 하면 제가 나눠 가질까요? 절대 안 하죠. 다르잖아요. 나는 도로변에 사각형의 집도 있고 이 사람은 여기에 부정형인데, 근데 또 좀 더 확대를 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이게 뭐냐?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같이 해서 서로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데 나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는 방법이 뭐다? 비례율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나같이 아까 이제 토지증 소유자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자, 이런 모습의 조감도의 단지를 짓기로 합니다. 이 단지 아파트에 짓고 난 다음에 총 가치는 5천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5천억은 조합원이 가져가는 게 3,500억, 조합원 분양분, 일반 분양 1,500억 이 정도로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짓기 위해서 돈이 들죠. 공사비 들고, 이 집이 금융비용, 그 다음에 설계비, 각종 도시계획 용역비부터 해가지고 50몇 개 되는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걸 다 했더니 3,100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요걸 빼면 총 매출, 우리가 보통 매출에서 비용 빼면 수익이다.
개발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발이익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빠졌죠? 땅이 어디 갔을까? 나 땅 투자했는데. 조합원들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종전 땅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고 칩시다. 이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을 들였고 이만큼이 남았는데 이 남아있는 이 돈 1,900은 뭐냐? 처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원들, 토지증 소유자가 출자한,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아파트 가치가 이렇게 변한 거죠. 그러면 새로 진 이 단지에 이만큼을 조합원들이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져갈까가 이제 고민되죠. 그리고 고민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종전에 서로 출자한 것, 투자한 것들을 서로 한번 비교해 보자. 아까 얘기했죠. 저는 사각형의 집, 도로변에. 제 옆에 제 친구는 부정형의 막다른 골목집. 서로 어떻게 따지죠? 감정평가를 통해서 따집니다. 자, 종전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한 개 단지라고 할 수 있고 재개발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A라는 사람이고 요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총 감정평가를 했더니 2,000억이란 감정평가액이 나왔는데 제 감정평가액은 6억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 평가액에 보니까 0.3%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사업의 0.3%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0.3%를 여기 개발이익 있죠. 여기서 나는 가져갈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0.3%, 6억의 0.3%니까 뭐 곱하면 그러니까 6억이 0.3%죠. 참 2,000억이 0.3%죠. 이게 1,900억이니까 1,900의 0.3%를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랬죠. 1,900의 0.3%니까 5.7억이 나왔습니다. 5.7억만큼 아파트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5.7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짓지는 않죠. 어떻게 지어요? 뭐 24평, 33평 이렇게 짓고 그 아파트들은 이제 분양가가 있죠. 보니까 8억짜리 분양가가 좀 만만해요. 그래서 8억짜리 분양가 아파트를 나는 분양받겠다. 그러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5.7억이라고 했죠. 5.7요 차액이 2.3억입니다. 이게 뭐다? 분담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얘기한 분담금이 아까 처음에 이제 집 세 채 그린 거고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 평가액 나왔으면 이 비율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 보니까 95%잖아요. 그냥 6억에서 95%만큼 내가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 간단하게 산식을 만들자는 게 나온 게 비례율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토지 등 소유자 그리고 서로 다른 권리 차등이 있는 소유자들을 어떻게 하면 개발이익을 그분들한테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나눠줄 수 있느냐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비례율입니다. 그래서 사업성 지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산식으로 딱 만드니까 아까 그림을 산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조합원들이 토지인 소유자가 투자한 종전자산이라고 합니다. 종전자산 가액, 평가액,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 믿죠. 자격증 갖고 있는 평가사가 평가한 거기 때문에 비로소 믿는 거지. 저하고 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제 친구가 아는 사람이 평가사야. 그 친구가 평가한다면 제가 믿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정비사업의 감정평가는 누가 뽑는다? 구청에서 뽑죠. 물론 재건축은 조합도 하나 뽑습니다. 감정평가 총액 만듭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아까 그림처럼 총 매출, 조합원 일반 분양가 총액을 만들고요. 여기에서 총사업비를 뺍니다. 그리고 비례율,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하면 나오는 게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아까 그림 그대로 설명드리면 그림 똑같이 자 조합원의 개별 종전자산 평가액이 있을 거예요. 조합원별로도 평가액이 있잖아요. 아까 6억 평가가 됐었죠. 6억. 거기에 비례율 아까 95%였죠. 하니까 권리가의 5.7억. 그리고 5.7억 가지고 내가 분양받고자 하는 아파트 평형의 분양가 만약에 10억짜리 분양을 받겠다 그러면은 4.3억이 분담금이 되고 8억짜리를 받다 보니까 아까 2.3억이 분담금이 되는 그런 원리가 비례율 적용 원리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비례율이 이렇구나. 그런데 이제 비례율을 만들기 위한 종전자산 평가 그리고 분양가 산정 또 하나
정비 사업비 산정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봐야 정확하게 이제 비례율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비례율 나왔으니까 이제 또 참고로 지분율이란 단어도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업 초반에 보통 어디든지 재건축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지분제 사업을 얘기를 합니다. 야, 지분제 하자. 도급제보다 지분제가 안정적이고 좋다더라. 지분제 하자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분제로 만들어진 사업장도 있습니다. 둔촌 주공 아파트가 최초로 계약할 때는 지분제 사업장이었고요. 과천에도 지분제 사업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다 뜯어보면 도급제더라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이제 공사비 검증하게 되면 저희한테 공사 계약서가 다 옵니다. 보면은 도급제죠. 근데 지분제가 뭐고 지분율이 뭔가는 이제 참고로 한번 아실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2013년도에 서울의 강동구에 있는 재건축 고덕 저밀도 지구였어요. 거기에 많은 저층 단지들이 재건축을 다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목동 단지가 많은데 어떤 단지가 먼저 하고 어떤 단지는 좀 뒤늦게 할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하는 단지가 하나 있었어요. 뒤늦게. 딴 데는 다 이미 건축 심의를 받고 있는데 그제서야 이제 예전에는 이제 시공사를 조합 설립 후에 뽑을 수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D 시공사가 입찰을 한 겁니다. 여긴 이미 다 다른 데는 시공사가 선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D 시공사 제안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분율 170%를 보장한다는 그런 제안서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이미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조합원들이 항의 전화가 빗발쳐요. 야, 쟤네는 D 시공사를 뽑아가지고 지분율이 170% 되는데 우리는 100%가 안 되냐. 근데 그때 조합장님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저 뭐야? 왜냐하면 아셨으면 아주 간단한 건데 그분들도 몰랐거든. 그래서 어떤 지점까지 나왔냐면 조합장들이 시공사 부릅니다. 대책회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쟤네는 왜 170이고 우리는 100이야? 그래서 그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다른 개념이라고, 지분율하고는. 그래서 아셔야 될 게 여기도 초창기 사업장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지분제 얘기하면 그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비례율에 대해서 방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투자한 거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배분할까? 비례율은 100%에 접근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강남도 100%, 물론 아까 제가 오전에 심의한 때는 강남 개포였는데 비례율이 80%밖에 안 나왔었어요. 오늘은 100%고 어저께 강동구가. 근데 그 사연들이 있어요. 아까 분모가 뭐라고 했죠? 이미 출자한 조합원들의, 그러니까 재건축이면 아파트라고 하면 돼요. 아파트는 갑자기 아파트 시장이 좋아지면 확 오릅니다. 확 올라서 꺼질 줄 몰라요. 재건축 아파트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당연히 기존의 종전 아파트 가격도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분모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례율이 낮아질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100%에 다 귀속을 합니다. 저기 지방 사업성 없는 데도 100%입니다. 여기도. 그런데 비례율은 다릅니다. 비례율은 결론적으로 강남 서초는 지분율로 따지면요 한 250%에서 300%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강동에 170% 나왔다고 해서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당연히 나오는 거였어요. 강북구, 성북구 쪽은 120 정도 나오고요. 그 수도권 외에 저쪽에 청주나 이런 데 가면은 지분율이 50%도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여기는 지분율은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왜? 강남 서초 사업성 좋죠. 그보다 좀 덜한 거는 송파, 강동. 그래도 사업성 좋죠. 서울에 있으면 다 좋은 거다. 120, 150%.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지분율이라는 개념은 종전에 내가 출자한 아파트가 아니고 다 필요 없고요. 땅. 자, 34평 아파트 땅 몇 평이죠? 지금 목동 단지가 보통 용적률이 한 180에서 200 정도 되죠. 200%라고 치면
제가 사는 집이 이제 저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데 200%거든요. 34평 사는데 땅 17평입니다. 17평. 반 나누면 돼요. 17평 가지고 나는 17평 땅을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 면적이 몇 평이냐 이거를 정하는 게 요겁니다. 지분제, 지분율. 그럼 뭐예요? 얘는 돈 대 돈이죠. 이거는 면적 대 면적입니다. 특히 땅 면적 대 분양 면적입니다.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분양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높이 나온다는 그런 산식도 가능해요. 분모가 토지 면적이고 종후는 공급 면적인데 공급 면적을 가려면 뭐로 정해지냐? 요 차이가 분양가 단가하고 사업비 단가, 쉽게 공사비 단가 차익이 높은 지역은 지분율은 무조건 높습니다. 그래서 강남서초가 300%까지 나오는 거예요. 목동 양천구 하면 얼마나 나올 거예요? 여기도 당연히 200% 나옵니다. 지분제로 하면. 그래서 지분율하고 비례율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참고를 하나 두시고, 그러면 지분제라고 하면은 시공사가 우리가 조합원들 토지 20평 갖고 있는 사람한테 30평 아파트까지 무상으로 줄 수 있게 그런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요. 시공사가. 지분제 계약 법적으로 불법 아닙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 강의 때 모든 건 대가가 따른다고. 우리나라의 건설회사 현대도 있고 삼성도 있고 DL도 있고 SK도 많죠. 많은데 훌륭한 건설회사, 우리나라의 경제를 상당히 지탱해주는 회사입니다. 자, 그 회사가 목동단지 아니면 신월동이나 이쪽에 신정동 쪽에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우리는 여기 주민들의 새로운 터전을 지어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행복하고 또 적은 비용으로 품질 좋은 아파트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합니다. 거짓말이죠. 왜 참여해요? 돈 벌기 위해서요. 다. 돈 벌기 위해서인데 그분들이 지분제로 보장을 하면서 여기 들어올까요? 들어온 조건 딱 하나예요. 앞으로 지금부터 한 7년, 8년간의 시장이 계속 집값은 상승세다 그러면 들어옵니다. 이게 보장이 된다 그러면. 근데 이걸 들어오려면 시공사는 어떻게 해서 들어올까요? 그러면 공사비를 더 올리고, 어차피 공사비는 노출이 안 되니까 리스크 비용 다 드리고 그다음 계약서에 보면은 어떤 조합이나 조합원의 원인이 돼가지고 사업이 지되는 경우는 무조건 조합 책임이다. 이런 걸 다 명기하면서 들어오게 되죠. 지분제 계약은. 그래서 대가가 따릅니다. 실제로 보면은 다 조건부 지분제고 다 도급제에 비슷하다. 오히려 조건이 나쁠 수도 있고,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지분제 계약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알고는 계셔라 한쪽에서 이제 도급제에서 비례율과 지분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추정분담금 산정 기준을 좀 설명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례율 아시겠죠? 이제 넘어가서 비례율을 구성하는 항목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종전자산 추정 방법인데요. 감정평가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조합원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재개발 사업에서는 이런 경우 있죠. 분명히 내 집이 저 집보다는 좋아 보이는데 내 감정평가액이 더 낮아. 기분 나쁘죠. 나쁜데 따지고 제가 그런 민원 많이 받아가지고 다 따져봤는데 틀린 적이 없더라고요. 평가사 분들이. 다만 자기께 더 커 보인다.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사업 초반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감정평가사 뽑기가 어렵죠.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서울시의 이제 매뉴얼 보면은 공시가격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갖고 계시면 지금 이제 열람기간 끝났죠. 의견 청취 다 끝난 아파트 가격, 공시가격, 시세, 실거래 등을 활용해서 합리적으로 산정해서 여기에 보정률을 적정하게 넣어서 만들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너무 전문적 영역이거든요. 또 하나 이 공시가격을 보면 저희 이제 부동산원은 가격 공시를 뭘 하냐면 물론 전체적으로
공시 업무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상가 오피스텔까지 다 관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가격 공시를 합니다. 딱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개별주택, 단독주택은 지자체에서 그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하고 거기서 개별적으로 거기다 산식을 대입해서 나오는 게 개별주택이에요. 단독주택. 그러다 보니까 그 공시 업무를 하는 기관이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니까 이게 밸런스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똑같이 생긴 다세대가 있는데 누가 봐도 구분을 못해요. 이 집이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몰라요. 다세대는 공동주택,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는 공동주택이고요. 다가구는 건물은 똑같아도 한 채의 단독주택입니다. 근데 공시가격을 보면 2배 차이 나요. 다세대가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감정평가 없이 그냥 공시가격을 놓고 하면은 그 초반에 싸움한다고 구역 지정도 못하고 동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사태가 3번 있었고요. 결국은 다 필요 없고 뭐다 감정평가 업체를 통해서 초반에 약식 감정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뭐 재개발 구역이라고 한다면 뭐 이거는 이제 서울은 아닌 다른 동네 사례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자 도로가 있고 여기는 좀 약간 뭐 이게 공원이라면 좋겠는데 공원이라면 여기 가치가 높겠죠. 버스 정류장이 있고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런데 뭐 이런 동네가 좋겠죠. 도로에 여기는 도로변이지만 위쪽이 그렇게 공장지대라고 해서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요 정도 집이 평가하기 높겠고 요 안에 좀 정형화되지 않은 길 쪽에 있고 막다른 집은 평가액이 엄청 낮을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는 번화가니까 상업지역이니까 더 높을 거고 자 이런 것들을 감정평가하는 분들은 다 전체를 보고 합니다. 이용 상황, 위치, 도로 전면 등에 따라서 하나하나를 감정평가를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춥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할까요? 아파트도 1층에 사시는 분하고 로얄층에 사시는 분하고 가격을 어차피 똑같은 34평 같은 단지니까 똑같이 내면은 로얄층 사시는 분 기분 나쁘죠.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다 위치, 향, 어딘 데는 또 남향인데 이쪽은 또 뭐 서향이야. 그러면 또 다르죠. 이렇게 해서 다 가치를 다르게 판단을 해서 종전자산을 평가를 합니다. 이게 종전자산 평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진위원회에서 부동산 지식의 학식이 있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들었다가는 잘못 만들었다가는 평생 욕 먹으면서 도망 다닐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추진위원회도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 규정에.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분양 수입. 분양 수입은 총 매출에 해당되죠. 지금까지는 요 위에 그림이 있습니다. 아까는 요 분모를 얘기했고요. 이제는 분자의 요 부분을 얘기합니다. 조합원 분양은 지금은 이제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추정을 하게 되겠죠. 인근 일반 분양이 얼마였고 사례가 그다음에 인근 시세가 얼마인데 그 정도 되면 인근에 한 평당 4천이었어. 그러면 뭐 한 4천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3,800 정도 이렇게 조합원 분양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처음에 감정평가 업자를 이제 종전자산 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도 추정을 개락해 줍니다. 거기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일반 분양은 뭐 다르죠. 뭐 최근에 다행히 투기과열지구 많이 해지가 됐죠. 강남 서초 송파는 안 됐지만 분양가 상한제 있으면 여기에 따라서 일반 분양가 결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근 그 신축 주택 지어진 지 5년 이내의 아파트가 있는데 평당 6천 가더라. 그럼 일반 분양가도 6천에 비해서 좀 낮아져야겠죠. 분양가 인근의 시세가 6천 한다고 해서 6천을 하려고 분양가 설정을 해서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면은 보증 안 해줍니다. 뭐 90% 이내 정도로 해요, 보통. 그래서 그 정도를 예측해서 일반 분양을 만들고 임대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시프트의 경우를 이제 준용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고 임대 아파트에는 건축비만 내고 팝니다. 아파트를 건축비만 내고 서울시가 가져가면은 서울시가 이득이 크겠죠. 저분들은
기분이 나쁘죠. 근데 조합원들은 그래도 해요. 이건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법에서는 그럽니다.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해요. 이거는. 그래서 반포주구 1, 2, 3 반포 주구 그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를 선택을 안 해서 용적률 275% 정도까지 이제 맞추고, 옆에 1, 2, 4주구는 용적률 300%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돈 차이가 커요. 이거를 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금전적으로 이득이 또 되거든요, 또.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데, 어쨌든 이런 매각 수익까지 다 만들어내면 이제 매출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보통 이건 샘플인데, 총수입 요 위에 요 총수입 부분에서 조합원 분양 뭐 평당 얼마에 총액 얼마, 일반 분양 평당 얼마에 총액 얼마, 임대 뭐 이거는 이제 건축비만 내는 경우에 얼마에 이렇게 해서 아파트에 대한 수입, 그다음에 상가도 있죠. 상가도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조합원 분양분 따로 해서 조합원 분양 얼마, 일반 분양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매출 총액을 만듭니다. 요게 이제 요 작업이 요 위에 분모에 해당하는 작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는 뭐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한 뭐 40몇 개, 50몇 개 항목이 있고요. 조합 집행부는 그 계약을 다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비사업비는 정보 몽땅에 보면은 이제 쭉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 외에도 많고, 정보 몽땅 요 정비사업비의 목록은 업그레이드가 좀 됐으면 좋은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정보 몽땅 항목이 업그레이드 안 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건 중요한 그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사업 종료까지 예상되는 사업비라는 거죠. 관리처분 때까지, 사업 시행 인가 때까지가 아니라 사업 종료 때까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분담금은 뭐다? 정비사업비다. 그래서 정비사업비는 또 정비사업비에서 일반 분양 수입을 빼면 그게 분담금의 정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정비사업비라는 것 자체가 추정분담금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가 그 정비수 추정분담금 검증을 해보면 사업 시행 인가 때, 그때 전 단계 보면은 설계비 계약한 게 평당 45,000원 했다고 그 금액을 집어넣고, 도시계획 용역비도 처음에 이제 계약된 금액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검증위원들한테 오면 다 이제 보안 때립니다. 왜냐하면 사업 종료 시까지 설계 변경을 한 번도 안 할 자신 있으면 저희도 인정을 해주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뭐 조그만 현장들은 300세대 이하는 설계 변경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500세대 이상으로서 설계 변경 한 번도 안 하고 준공까지 간 현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리처분 검증을 매년 50건에서 70건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그 중에 반은 다 관리처분 변경입니다. 다 변경. 변경을 한다는 얘기는 또 사업 시행인가 변경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종료까지 예측되는 금액을 넣어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몽땅에는 53개 항목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하면 뭐 한 서너 시간 걸리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정비사업 정보 몽땅은 서울시 정비사업 관리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불렀고요. 사업 관리는 물론 뭘 한다? 정보 공개의 도구입니다. 처음에 클린업 시스템이 나올 때는 추정 분담금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요. 정보 공개를 하라고 나온 겁니다. 정보 공개고, 그래서 정보 몽땅은 정보 공개 그리고 추정 분담금 작업할 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추정 분담금 산정을 할 때 그 정보 몽땅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쭉 관리되는 항목인데요. 뭐 공사비가 있고, 뭐 기반시설 공사비, 그 다음에 이제 보상비, 그리고 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 수용, 현금 청산, 토지 수용까지 해야 되고, 재건축도 역시 매도 청구에 의한 청산금, 이런 항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재개발은 또 주거이전비가 있어요. 영업손실 보상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누구나 다 재건축에서는 갖고 있어야 되는 추진위원회 운영비, 조합 운영비, 신탁
등기비, 소송 비용. 여기서 얘기한 신탁 등기비는 신탁 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이주하기 전에 신탁 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의무는 아니지만은 다 조합은 합니다. 그리고 뭐 설계비, 교통영향 평가부터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50개가 넘는 항목들을 정비사업비를 만들어내고 각각의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하시면 어렵죠. 이거 보면은 뭐 야 이게 학교용지 부담금 어떻게 계산해? 근데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아까 평가법인 뽑는다고 그랬죠. 뭐 의뢰하면은 거기서 용역받아서 다 만들어 주고요. 또 그분들도 이걸 하나하나 계산하지 않아요. 정보 몽땅에 기준값이 있습니다. 기준값. 모르면 기준값대로 입력하면 되고 정비사업비 심의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검증위원들이 다 올리고 내리고 해줘요. 그렇게 뭐 올려라 뭐 내려라 이렇게.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그 만들어진 아까 종전자산, 그 다음에 분양가 총액, 총 정비사업비 이 세 개를 가지고 드디어 이제 비례율을 만들게 됩니다. 이 산식을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요, 조합원이 토지증 소유자, 조합원의 그 경우는 정보 몽땅에 접속해서 보시면은 내 분담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종전자산 추산액 공개됩니다. 조합원 분양가 공개되고요. 비례율 공개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종전자산 추산액에 비례율을 곱해서 권리가액을 산출한다. 이것도 있는데 이게 정보 몽땅 가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표가. 산출된 권리가액과 분양받고자 하는 평형의 조합원 분양가의 차액을 산출한다. 이게 뭐죠?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정보 몽땅에서 종전자산 4억 원을 확인하고 만약에 이제 4억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게 24평이다. 그런데 5억이었다. 그리고 비례율도 확인이 가능해져. 예측 비례율. 그래서 확인하고 곱하면은 권리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분양받고자 하는 평형의 분양가에서 권리가 빼면은 추정 분담금이 나옵니다. 다만 처음에 조합 설립할 때는 사업계획 자체가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예측치지. 그래서 나중에 변동할 개연성이 너무 크죠. 계략적으로만 보시고 그 다음에 점점 사업이 진행될수록 구체화된다. 이것까지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는 경우 비례율이 낮아져서 조합 분담금 변화가 없다. 아까 시공사 주장 중에 그게 있었죠. 저희를 뽑아주시면 종전자산 평가 조합원들의 평가액을 높게 해서 부담을 적게 해드리겠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이거 보시면 돼요. 이 평가액을 높여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죠? 분모가 커지죠. 그러면 결과치는 비례율은 뚝 떨어져요. 도찐 개찐이라고 하죠, 보통 옛날 말로. 그래서 내는 게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정비사업비 얘기했고 분양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종전자산 평가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뭉쳐서 비례율을 만들고 비례율을 가지고 추정분담금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다 된 거예요. 재건축 사업에서. 그러니까 초반에 개념만 아실 땐 더 이상 아실 필요는 없어요.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 다만 집행부는 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전반의 관리이기 때문에 각종 금리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것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3건의 추정분담금 검증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군데 다 내가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뭘 지적했냐면 사업 일정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많이 해본 사람, 특히 사업 계획을 많이 짜보고 사업성 검토를 많이 해본 사람은 맨 처음에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냐면 이걸 생각합니다. 사업 일정. 저희도 직원들한테 사업성 검토 교육을 하면서 맨 처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다? 1번 사업 일정, 2번 토지 이용 계획.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국감정원 부동산을 있기 전에는 건설회사에 한 8년 정도 있었는데 건설회사에 있다 보면 그래도 메이저 그룹사였기 때문에 업자들이 많이 옵니다. 업자들이 오면 다 어디 땅 좋다고 갖고 옵니다. 오는데
제 입장에서는 땅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설계도를 갖고 와요. 배치도를. 저는 이제 돌려보내죠. 저는 배치도 보고 싶은 게 없어요. 배치도는 내가 그냥 의뢰하면 하루 만에 나올 수도 있는 게 배치도예요. 내가 뭘 원하냐? 그 땅의 가치를 원하는 거죠. 이 땅이 어떻게 접해 있고 위치가 어디면서 도로가 어떻게 날 거, 이걸 원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게 사업 일정하고 토지 이용 계획을 원하는 거지. 왜 건축은 누구도 얹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근데 토지 이용 계획 이런 거는 결정이 돼 있는, 정보가 잘못되어 있으면 사업성이 산으로 가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세 건에 대해서 지적한 게 이겁니다. 다 봐도 이주 철거를 역산을 해보니까 1000세대 조합원인데 6개월 만에 이주를 끝낸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안 믿죠, 그거를. 그러면 1000세대 조합에서 6개월 만에 이주를 끝낸 사례를 갖고 오라고 저는 요구합니다. 조사해서 갖고 와라. 그러면 인정해 줄게. 근데 못 갖고 와요. 못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그다음에 철거를 2개월을 잡아놨어요. 철거 기간을. 이건 시공사랑 협의했느냐? 안 한 겁니다. 시공사한테 철거 2개월 만에 하라고 그러면 시공사가 어떻게 하죠? 아파트는 여기도 이제 옛날 아파트 보시면 성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통상 성면 철거 없이도 3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성면이 나왔다. 그러면 플러스 2에서 3개월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관리 처분을 일정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다든가, 사업 일정은 저번 시간에 잠깐 위험한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심의할 때 다 걸러냅니다. 그러면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왜 이런 게 중요시하게 걸르냐 하면 이주비 금융비용, 물론 지금은 조합원들이 개별 부담하죠, 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사업비예요. 조합 운영비부터 모든 관리비는 사업 일정하고 연관이 큽니다. 근데 이걸 잘못 잡으면은 사업비 결과가 잘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지가 센 조합장님은 그럽니다. 우리 단지는 조합원들이 단합이 잘 돼서 1년, 2년 단축 가능해. 그러면서 주장을 해요. 그런 말씀 해요. 근데 그게 객관적이지 않죠. 우리는 합리적인 계획을 원하는 거지 의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검증할 때는. 요거 유의하시고, 공사비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를 쭉 보면 아까 완성 예측으로 해라.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설계비, 도시계획 용역비, 아까 제가 1년에 저희 부동산에서 관리처분 검증만 50에서 70건 하는데 반 이상이 다 사업시행계획 변경된 거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다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앞뒤를 비교하면 사업비가 다 올라가 있어요. 다 이미. 그래서 완성 예측으로 하는 거고, 또 하나 누락하는 경우 있어요. 현금 청산을 잡는데 어저께도 야 이거를 그냥 인정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어차피 사업 초기니까 너그럽게 통과를 합리시켜 줍니다. 다만 종전자산 평가액이 예를 들어서 24평 아파트라고 하면은 그게 10억이라고 치면 우리가 처음에 설정을 할 때 현금 청산은 보통 반대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이제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10명이면은 100억이죠. 100억을 딸랑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매도 청구 소송을 다 이런 거 겪어본 사람은 알거든요. 일단은 10% 이상은 더 올라가요. 종전산보다 비용이. 그리고 또 뭐가 드냐? 현금 청산을 하면은 그 소유권을 조합에서 인수를 하죠. 취득세 조합이 내야 되는 겁니다. 취득세 내죠. 이것 때문에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요. 또 거의 다 소송 싸웁니다. 소송비 조합에서 냅니다. 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하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측치를 합리적으로 가라는 거고, 절감하려고 마음을 먹고 사업비를 짜면은 절감됩니다, 사실은. 근데 객관성은 떨어진다. 그런 거고, 이런 것도 있어요. 단독주택 지역 옆에 아파트가 재건축할 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조권, 환경영향 평가받으면 일조권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상도 어렵고. 일조권하고 조망권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TV 난시청. 이거는 20년간 TV 볼 권리를 보장을 해라. 이게 대법 판결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20년간 TV 볼 하려면
기지국도 못 세우고 고민이 많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그래도 이거는 착공 전에 전파관리소라는 데를 찾아가면 무료로 난시청 지역을 딱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의사항 세 번째, 재건축 부담금. 국회에서 빨리 논의가 돼서 이번에 개선 사항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뭐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국회 상황이. 재건축 부담금도 정비 사업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추정 분담금 할 때 재건축 부담금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정말 힘들고 정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논리는 맞아야 돼요. 그래서 도시정비법 74조 1항에 관리처분의 정비사업비에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데, 다만 비례율을 만들 때 재건축 부담금도 비용 항목이라고 해서 사업비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건 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혼란스러운 게 작년 초반까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울시는 그 작년 초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냐면 재건축 부담금도 정비 사업비의 하나니까 비례율을 산정할 때 같이 비용에 산입해서 비례율을 돌려라 이렇게 해서 지시를 했어요. 내렸어요. 내렸는데 하필이면 이제 저도 추정 분담금 이제 심사위원인데 심사위원이자 한국부동산원의 이제 작년에 제 위치는 뭐냐, 도시정비처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서 관리하는 부서 중에 뭐가 있냐? 재건축 부담금 검증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검증 업무를 1년에 20건 이상 하는데, 그리고 그 재건축 부담금 법 운영 관리까지 합니다. 여기에 넣으면 불법이거든요, 사실은 비례율을 만들 때. 왜냐하면 관리처분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만들 때는 종전자산 평가액을 가지고 우리가 배분하는 거고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갖고 있는 내 지분이 얼마냐, 종전자산. 근데 재건축 부담금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지만 다릅니다. 시점이 달라요, 시점이. 관리처분할 때, 특히 그 조합원 분담금 만들 때는 사업 시행 인가 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 부담금은 그게 아니고 멀리 가서 추진위원회 당시에 공시가격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두 개 시점의 가격 밸런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재건축 부담금을 비례율을 산정할 때 비용으로 산입해버리는 순간 뭐 어떻게 된다? 초과이익 환수법, 재건축 부담금법 법 위반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서 작년에 제가 서울시하고 해서 이거는 교통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이건 산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유의사항이고요. 뭐 다섯 번째, 조합원 분양가는 조정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저하고 제 친구하고 이렇게 집 질 때 평가사가 보니까 내 친구의 또 더 친한 친구더라 그러면 제가 안 믿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객관적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나와야 그제서야 저는 믿습니다. 믿는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할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34평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 친구는 24평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개의 집을 합치면 20억이에요. 만약에 20억인데 자, 34평이 12억, 24평이 6억, 8억이죠. 8억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야, 우리 분양가를 좀 조정하자. 그래서 24평 가는 내 친구는 8억이 아니라 6억으로 신축 아파트를 만들고 나는 그러면 14억을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자, 종전에 출자한 건 이미 비율 나와 있어요. 누가 더 손해죠? 제가 손해죠. 훨씬 더 많이 내야 돼요. 그 차익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분양받을 아파트의 분양가 빼기 권리가니까 그게 요액입니다. 조정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근데 제3자인 감정평가가 딱 정했어. 12억, 8억 딱 정했으면 믿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행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야, 어차피 나는 나쁜 마음이 없고 그냥 전체 그 분양가를 10% 그냥 내리고 싶어.
그냥 조합원들이 분담금은 똑같은 거 알겠어. 아는데 기분이라도 좋으면 좋잖아. 일반 분양보다 싸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내린다고 하면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런 결과, 이 페이지는 좀 어려운 페이지라서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A, B, C 세 사람이 있었고요. 뭐 저 A, 뭐 내 친구 B, 뭐 그 친구 또 C 이게 있었는데 각각의 종전자산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각의 분양받고자 하는 평형도 달라요. 20평, 24평, 26평. 그런데 뭐 세 사람이 이제 같이 모여서 재건축을 한 거죠. 재건축했는데 원래는 20평 아파트는 평당 1,350에서 분양가 2억 7천, 24평은 3억 1,200, 26평은 뭐 3억 2,500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받기로 합니다. 비례로 딱 정해져 있었어요. 있는데 분양가 총액은 15억 1,100만 원이고요. 아니죠. 분양가 총액은 9억 700이고 그리고 요 분양가 세 개 이제 타입이고 세 사람 말고 일반 분양도 두 개가 있습니다. 5개를 짓기로 해서 일반 분양 합했더니 15억이 나왔어요. 근데 총 사업비가 9억 7,800이 들었고 이 세 사람이 출자한 종전자산 평가액은 5억 2천이었어요. 다 비례율 103% 이렇게 나옵니다. 나왔는데 분담금을 계산하니까 뭐 저는 이제 조합원 A인데 제가 20평 가기로 했거든요. 20평 분양가가 2억 7천이고 내 권리가가 내 평가액은 아까 1억 5천이었어요. 거기에 비례율 곱해서 내 권리가가 1억 380이거든요. 요 차액 분양가하고 권리가 차액이 분담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1억 1,600이야. B도 이런 식으로 하면 1억 3,700. 그런데 만약에 이 전체에 대해서 그냥 10% 우리가 그대로 낮추자. 조합원 거를. 어떻게 될까요? 낮췄습니다. 낮췄더니 분양가가 내려가겠죠. 평당가도 내려갔습니다. 10%씩 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총 매출이 달라져요. 당연히 분양가가 내려갔으니까 총 매출이 분양가 총액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분양가 총액은 아까 산식에서 분자에 있었죠. 이게 내려가면 비례율은 뚝 떨어집니다. 87% 떨어져요. 떨어지고 권리가도 더 떨어집니다. 더 내려가요. 다만 뭐 분양가가 더 싸졌으니까 그래도 내는 총액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문제가 생긴 거죠. 내가 20평 들어가는데 1억 1,630을 부담을 했는데 똑같은 20평 들어가는데 1억 1,500만 내면 되는 게 됐습니다. 난 이득이 생기는데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C는 26평 갈 때 처음에 1억 2천을 내기로 했는데 1억 2,200을 내가지고 결과적으로 내는 건 똑같은데 달라진 겁니다. 이 균형이.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는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니다. 평가사의 결정에 따른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고 관리처분 검증 때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까 위에는 뭐 저희를 선정해 주시면 분양가를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관리처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논란이 좀 돼요. 이게 소송까지 가 있어요. 보면 자 재건축은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죠. 보통 종전자산 평가 범위 내 2주택 또는 종전자산의 그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채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합원이 한 1,000명, 5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2채를 가져가는 사람이 10사람은 그러면 나머지 뭐 한 490명은 한 채만 가져가는 거예요. 대부분 다 한 채만 가져가죠. 근데 10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조합장님 아니면 조합 총무이사님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뭐 워낙 넓은 집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나머지 조합원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아요. 나는 한 채인데 왜 2채냐? 그리고 집값이 사업성 중에 중요한 게 뭐다? 분담금도 있지만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어진 아파트가 향후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기대해야 하는 사업성이거든요. 2채 가져갔으면 2배잖아요, 또. 그래서 조합장님이 이렇게 합니다. 야, 나도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2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채를 일반 분양가로 갖고 가자. 한 채는 좀 비싸게 가져가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조합원들은 좋죠. 그게 맞고 그게 사회적 정의에 부합된다는 말을 해요. 근데 사회적 정의에 부합될지언정 법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완 때립니다. 그래서
자, 분양가는 어떻게 돼 있죠? 법에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로 하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이 사례에서 그 조합은 총회에서 그걸 결의까지 했어요. 근데 저희는 그것도 부정을 합니다. 검증에서는. 왜? 법 위반이잖아요. 총회가 우선할까요? 법이 우선할까요? 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뭐 조합원들 민원도 많았고 저희한테 사회적 정의의 부합, 뭐 저도 이해는 하지만 법 부합이 먼저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가액은 그냥 임의로 만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몽땅, 뭐 지금까지는 좀 어려웠죠. 숫자도 나오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한번 자료 나중에 리뷰해 보시면 대충 기억은 날 겁니다. 아까 추정분담금 검증한다고 그랬죠. 저도 검증을 참여하는 위원으로서 보면 세 군데 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진구 전에 추정분담금을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 전에 검증을 통과해야 됩니다. 한번.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 총회를 해야 되는데 그 총회하기 전에 한번 합니다. 또 하나 분양 신청하기 전에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추정분담금 공개를 하고 공개 전에 반드시 서울시는 조례로서 검증위원회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거 알아주시면 되고 검증은 보통 한 개 사업장에서는 뭐 5명에서 7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서울시에 추정분담금 검증위원 인력풀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구청에서는 뭐 그중에 시간 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이제 검증위원으로 초빙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넘어갔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요. 지금 시간이 얼추 잘 맞추고 있네요, 제가. 자, 이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쭉 왔던 거를 보통 그 담당들은 어떤 식으로 사업성 검토를 만드나 하고 있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상지는 아까 종전자산 할 때 그 사진 그대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토지 이용 계획.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 일정. 그 사업성 검토 전문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요거 잘합니다. 사업 일정 잘 잡아요.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구역 현황, 조합원이 몇 명이고 세입자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지금 노후도가 얼마인데 지금 여기를 재건축하면 장애인이 뭐고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사업이고 이게 분석이 안 된 상태면은 사업성은 진도를 나갈 필요가 없어요. 건축계획 추가로 세워 뭐 어디다 쓸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본건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보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 현황 뭐 여기는 요약으로 돼 있지만 이거보다는 더 훨씬 더 많은 내용의 자료가 이제 첨부가 돼 있겠죠.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을 언제 하고 사업 일정표를 쭉 놓고 그리고 종전자산은 아직 평가가 안 됐지만 추산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고 평가사한테 의뢰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사업성 검토 담당자는 개별지가 그다음에 인근의 평가액 사례 이런 것들을 보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종전자산 평가 없어도 총 분담금이나 이런 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아파트는 없어도 가능합니다. 계략적으로는. 그리고 기타 사항을 정리를 하면 앞 페이지가 하나 정리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도로 공원이 얼마고 자 이런 게 하나하나 분할돼야지 공사비를 책정할 때 도로공사비, 공원분 공사비, 기반시설 공사비를 다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파트 그 다음에 위에 건축물 현황이 나오면 뭐가 나오죠? 철거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 연도나 아파트 현황을 보면 아 이거 성면 나와서 성면 철거도 해야겠다 이런 것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전문가가 되고 많이 해본 사람들은 어디까지 나오면 뭐 이 지역에 사업을 해본 그 건설회사의 전례가 있는데 전례를 보니까 여기에 뭐 13m 정도부터 암이 나오더라. 뭐 이런 것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사비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암은 한 15m 정도에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바로 그대로 파일만 딱 올려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건축 계획으로는 뭐 임대 아파트는 몇 평형, 그 다음에
뭐 분양 아파트는 몇 평 몇 평에서 요거는 보통 설계안을 가지고 여기다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상가에서는 상가 계획을 넣고 그러면 전체 연면적 계획이 여기서 한번 요약본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요까지가 가장 기초고 그다음에는 예비 관리 처분을 합니다. 정비사업의 담당자, 사업성 검토 담당자라면 아직은 조합원들이 몇 평 갈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거는 임의대로 예측을 합니다. 보통 다른 데가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가진 거는 34평 그리고 45평 그러니까 그렇게 맞춥니다. 맞추고 그다음에 지하가 아니죠. 1층, 2층은 안 가져가겠죠 조합원들이. 그리고 꼭대기는 무조건 다 가져가겠죠. 최고 로얄이니까 저층부 빼고 그러면서 관리 처분을 한번 해봅니다. 그게 요겁니다. 일반 분양을 이렇게 만든 거. 처음에는 조합원 분양을 이 평형에 대해 조합원이 몇 세대 가져가니까 조합원 분양가는 뭐 일반 분양가에 뭐 95% 산정했을 때 얼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임대를 맞추고 나머지가 다 일반 분양이죠. 이렇게 해서 매출을 구분합니다. 조합원 분양 매출, 일반 분양 매출, 임대, 매각 매출. 참고로 요 일반 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 비율에 대해서 이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 서울시 처음에 클린업 시스템이 나올 때 보통 그것도 강행은 아니지만 그냥 지침상에서 일반 분양가의 85%를 조합원 분양가로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나와서 또 그때 당시에 그 심의위원들도 들쑥날쑥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뭐 우리 감정원에서 감정원 시절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무에서 사업을 관리할 때도 이거 가지고 신경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무조건 필요하면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 100% 똑같이 놓습니다. 저는 어차피 분담금에 영향을 안 미치고 그리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조합원 분양가는 아까 함부로 높이거나 낮추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균형이 좋을 때가 뭘까요? 조합원들이 시장 가치하고 맞을 때가 가장 형평성이 좋아요. 그러면 일반 분양가 시장 가치 맞추면은 일반 분양가하고 비슷해지면은 가장 형평성이 좋은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또는 원가랑 맞추면 돼요. 원가는 좀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시절에는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가 뭐 없어진 건 아니지만 저온 분양가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분양가하고 동일하게 해라. 이거는 시행자가 알아서 결정해라. 여기서 심의에서는 이거를 판단하지 않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또 꼭 80% 해놓은 데도 있고 근데 거기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95% 100%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예비 관리 처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답답한 이제 정비사업비가 나오죠. 여기는 아까 매출을 정리한 거고 공사비부터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합계가 나오고 이 한 장의 표가 비례율까지 다 나온 표입니다. 뭐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비례율이 101% 나온 사업장이었습니다. 어쨌든 비례율이 사업성 지표는 아니지만 100% 넘으면 기분은 좋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100%가 안 되면 집행부가 많은 설명을 해야 돼요. 조합원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하다 보면 100%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한테는 항상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꾸준하게 집행부가 얘기를 해주면은 좋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제 뭐 정비사업비하고 검증이란 말 나오는데 통상 또 유능한 담당자들은 자기가 만든 엑셀 프로그램에서 어디가 오류될 수 있다는 게 항상 갖고 있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표가 지금 4페이지 정도만 나와 있지만 이 4페이지를 그 뒷받침하는 표는 10페이지 이상이 되고요. 여기에 그 각 일정별로 금융비용까지 다 뽑으면은 길이만 밀어붙여 저기서 저까지 나옵니다. 사업성 검토 표가.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어디 오류로 잘못 입력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딘가에 담당자만 아는 그 검증 코드를 놓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총 사업비 빼기 일반 분양금은 총 분담금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담금이 뭐다? 사업비다. 사업비에서 일반 분양. 나중에 관리 처분할 때 조합원 분담금 다 합산해가지고 이거랑 틀리면은 어딘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